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은하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비평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비평하는 글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평하는 글은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서, 비평하는 글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시사연한 비평글은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건의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건의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자, 건의라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문단에 잘 나와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건의하는 글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언하고자 쓰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건의하는 글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건의하는 글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건의문의 종류에는요, 학급이나 학교, 행정기관에 내는 건의서, 그리고 신문의 독자 투고란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각종 제안 등이 건의하는 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의하는 글을 쓴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게 건의하는 글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건의하는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는요.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이 나뉘게 되는데 우리 그거 먼저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건의하는 글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요. 인사, 그리고 건의자를 소개하고 건의 목적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내가 이 글을 쓸 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글을 내가 왜 쓰는지 건의 목적을 제시하는 게 처음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요. 문제 상황을 분석을 하고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해결 방안,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기대 효과까지 제시를 해주는 게 건의하는 글의 중간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끝부분에서는요. 내가 이제까지 어떠한 건의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요약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단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글의 처음, 중간,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봤는데요. 우리 이제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성 방법을 볼 때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 고려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 부분에서는 내가 누군지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글의 제목, 그리고 글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목적, 건의하는 글을 쓰는 목적은요. 필자가 제안한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상대방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설득하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건의를 받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고려할 점을 봐야 하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게 될 건의문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사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시사 현안이라는 건 결국 문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해요. 자, 그래서 시사 현안을 분석한 후 문제의 건의와 쟁점, 그리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단계가 중간 부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황과 맥락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 요소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것을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는 사람이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사진, 연구 결과 등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걸 함께 제시를 한다면 건의를 받는 사람이 이게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하구나.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함께 제시를 하면은 이 사람이 문제 상황에 대해 더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문제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켜야 할 점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해결 방안은 4가지 다음에 요구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해결 방안이나 요구사항은 이치에 맞고 문제 해결에 적합해야 해요. 자, 이치에 맞고 문제 해결에 적합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하고요. 또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요. 이게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총 4번째 단계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은 아까 말한 4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각각 무슨 성의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치에 맞고 문제 해결에 적절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건의할 때 해결 방안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는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와도 우리 같이 연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해결 방안은 공익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성을 지녀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은 첫 번째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요. 네 번째로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예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김땡땡 씨는 최근 출근길에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오전 7시 23분, 김 씨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로 자신이 탈 버스가 7분 뒤 도착한다는 문구를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 도착 시간에서 15분이 지난 오전 7시 45분이 되어서도 버스는 오지 않았다. 단말기의 안내 문구는 여전히 7분 뒤 도착이었다.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씨는 결국 버스를 더 기다리지 못하고 택시를 잡아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땡땡 씨의 경우 지금 버스 이제 출근길에서 버스가 이제 오겠구나 생각하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7분 뒤 도착한다고 문구가 떴기 때문에. 근데 예상 도착 시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택시를 타야 했다라는 불편 상황을 겪었네요. 자, 그래서 문제 상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떤 걸까요? 네, 문제 상황은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듯이 지금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가 오작동이 많아서
이 사람이 출근하는데 불편을 겪은 문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 교통 관련 관공서에 건의문을 보내는데요. 버스 도착 시간 안내 단말기가 오작동이 많고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런 문제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상황을 잘 알리기 위해서 상황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녹음해서 자료로 보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을 설명한 이후에는요, 안내 단말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줄 것, 그리고 오래되어 고장이 잦은 단말기는 새 것으로 교체해 줄 것 등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어떠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게 건의문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건의를 받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건의를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 건의하는 글은 독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이 위에서 봤듯이 지금 교통 안내 단말기가 오작동이 많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관공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지금 독자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 독자, 즉 건의를 받는 사람의 문제인식 정도, 그리고 성향, 문제 해결력 등을 분석한 이후에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정중하게 작성을 한다면 읽는 사람이 아,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걸 좀 고치려고 우리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건의문을 작성하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건의문을 작성하는 의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러한 건의문을 일단 왜 작성을 할까? 자, 우리가 건의문을 위해서 봤듯이 뭔가 교통 단말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건의문을 작성하면 이러한 교통 단말기를 누군가가 해결을 해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의의는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문제 해결을 합리적으로 하게 한다. 이 첫 번째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요. 개인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것도 첫 번째랑 결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길러지게 됩니다.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러한 자질이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그리고 직접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세 가지 의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 빈칸을 일단 채울 시간 선생님이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 빈칸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빈칸 3분 뒤에 정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3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죠? 많은 친구들이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을 잘 들었으면은 건의문이 무엇인지 이 정도 빈칸은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빈칸에는 건의문이 들어가겠죠. 건의문. 그래서 건의문은 어떤 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제안하고자 쓰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건의문이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건의하는 글에는 합리적이며 아까 합리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성, 그리고 평등해야 된다는 공정성,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어떤 거냐면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는 글에는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건의하는 글을 쓸 때에는 건의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네, 예의와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우리 윗줄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이렇게 3개로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하면서 모두 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건의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의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 작성 방법과 그 다음에 처음, 중간, 끝부분에서 어떻게 건의문을 구성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만나가지고 건의문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서 많이 힘들 테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